자, 두 번째 뉴스는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요상한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시작됐는데 네. 북한 고위급 대표단 이제 폐막식 때 또 오는 거예요. 김영철 통전부장이면서 현재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금 폐막식에 참석하는데요. 리성권 조평통위원장보다 더 직계에 있는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완투쓰리 다 온 겁니다. 네. 네. 완투쓰리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문제는 빨리 그쪽으로 저는 그 논란으로 가고 싶은데 어쨌건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이 내려오고 2박 3일 일정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만나겠다고 또 선언하셨죠. 네, 그리고 23일에는 방송 나가는 오늘이에요. 23일에는 이방카가 또 옵니다. 예. 이방카는 공식 직책이 있어요. 백악관의 선임 고문이에요. 비선 실세라고도 하죠. 문고리 3인방 중 그러니까 한 명이죠. 아니 한국의 비선 실세 논란 국정농단 사태를 보고 트럼프가 자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공적인 자리를 그건 만들어줘야 공적인 되는 자리를 거예요. 만들어준 그래서 오르내리고 이런 이상한 얘기가 없어지니까 공적인 자리를 주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도 김여정을 그대로 두면 비선 실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리 하나 만들어준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쉽게 말해서 법인 카드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 역시 에리에. 영미. 아니 그 출입증도 있는 거야. 최순실은 청와대 출입증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 차에 타고 들락거렸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방카를 것처럼. 왜 한국에 보내 김정숙 여사님하고 굉장히 독특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나름 또 말이 먹힐 수 있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정서적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김영철 통전부장이 어쩌면 저쪽 세력들이 지금 자기 무덤 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천안함 사건인데 대남 도발의 총책인 천안함 사건 당시에 정찰총국장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김영철이. 그때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김영철이 주도했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북한이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평화 모드에 천안함 폭침의 주도자인 김영철을 내려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오늘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엽니다. 긴급 의총을 열어서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 한국당 밟을 수 없다 이 논란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데 그 좋은 질문을 했어요. 남한에서 일단은 첫 번째 의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천안함을 북이 침몰시켰느냐에 대한 의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정말 충격을 좀 먹었는데 신상철 대표가 이 말이 이제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늘이 도와주고 있어요. 예, 아까 우리 권 PD가 말한 대로 지금 김정은이요 완투스를 다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엄청난 공력을 지금 들이고 있는 겁니다. 화해 무드로 평화로 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걸 계기로 사실은 북한이 원하는 게 영구평화협정 아닙니까? 정쟁이 종식하자는 겁니다. 이런 건데 여기에 과연 정말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당사자 2009년도 인민군 정찰총국장을 맡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지휘하에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공격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을 생각 없이 내려보내겠느냐. 그러면 내려보내면 문재인 대통령이 코너에 몰릴 걸 알면서 모를 리가 없거든요. 알면서 내려보냈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북한이 주장한 대로 우리는 천안함 폭침한 적 없어 라고 얘기한 걸 증명하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다. 이게 만약에 반전이 된다면 오히려 더 맞아요.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사항을 계산하고 있어 본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논쟁은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고 붙어야 된다. 그 저번에 네, 어제도 방송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김태효 전략기획비서관이 이명박 시절에 북한 당국자를 만나서 천안함 사건은 당신들이 해준 걸로 해줘라고 돈 봉투를 건넸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그렇죠. 있어요. 알고 있죠. 우리 국민들이 네. 알고 있죠. 그 정도 상황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김일성 가면 이후에 또 하나의 건수를 잡았다 싶어서 지금 긴급 의원총회를 연 겁니다. 근데 북한은 이 논란이 번질 걸 저는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상하고 있었죠. 당연히 예상하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내에서 이제 그 논란이 다시 점화될 거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이 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증거들이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아니 그 페루로 일본 써가지고 북한이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이 안 나는 거지. 그 머나미 파란 매직. 모나미였나? 예, 파란 매직 1번. 그 얼마나 빚고 왔습니까 우리가? 통일전선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공식 명칭은 통일전선 사업부고요. 정확한 공식 명칭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사업부예요. 근데 이게 북한에는 대남 사업을 하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대남 사업을 하는 대남 공작기구가 3개가 있어요. 이 3개가
방금 말씀드린 조선노동당 통일전선사업부, 그리고 작전부, 대외연락부 이렇게 세 개를 놓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통일전선사업부거든요. 김영철이. 그러면 통일전선사업부는 하는 일이 핵심적인 일이 뭐냐 하면 우리 흔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대남 선전선동, 대남방송, 삐라살포, 친북조직관리 뭐 기존엔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통일전선사업부의 핵심 사업은요. 개성공단 관리입니다. 이 통일전선사업부가 하는 일은 개성공단을 관리하기 위해서 북한에 투자하는 우리 남쪽 기업들을 총괄 관리를 해요. 그러면서 그 남쪽 기업들은 어디가 관리하죠? 통일부가 하잖아요. 국정원하고. 이 두 기관과 직접적인 연락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게 통일전선사업부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전에는 서로 막 총뿌리 겨누고 정말 죽일 놈 살릴 놈 하던 시절에는 적이었지만 그 이면에 그 속에서 어떻게든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교류를 해가던 사업부 중에 하나가 통일전선 사업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곧 열린다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에는 이 통일전선 사업부장인 김영철이 온다는 의미는 이 김영철을 맞대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 당국자가 누구냐? 국정원장이거든요. 반드시 김영철이 오면 우리 서훈 국정원장을 독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이렉트 연락 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개성공단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남북이 공히 인정했던 사업이었고 이것이 오이사 조치로 말도 안 되게 천안함 폭침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인해서 북한과 완전 대결 구도를 다시 몰고 갔던 이명박 정권이 정권 하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통일전선사업부하고 국정원 통일부가 합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금강산 관광도 그렇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와서 만약 김영철 부위원장이 와서 천안함 우리가 북침 안 했습니다. 이렇게 침몰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거기까지 반전이죠. 거기까지는 너무 이게 큰 선물을 주지 않을까. 이건 상견벽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어제 방송에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남북 관계가 경색된 게 천안함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이사서치로 쭉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일반 언론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 저쪽이 그랬건 안 그랬건 상관없이. 근데 그 당사자가 이 예민한 시기에 자기 이름을 걸고 내려온다. 더군다나 김영철은 지금 대북 제재 대상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유엔에서 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거는 이 논란이 증폭되면서 사실은 천안함을 북침으로 조작한 세력 엿먹어라 그런 의도가 있다고 바로 보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발끈하고 의원총회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김영철이 말 한마디 제가 원하는 대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유한국당 영구 해체고요. 그리고 이 나라의 보수 세력들은 앞으로 향후 30년 동안 정권을 못 잡아요. 천안함 진실이 밝혀지면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 하나만 밝혀지면 그렇다고 네. 치면 이게 지금 간단치가 않아요. 자유한국당하고 이 MB 쪽에서는 이거 초긴장 상태에 지금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명서 내고 개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을까봐 천안함 사건을 딱 한 줄로 정리해드리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를 맞았는데 직접 맞은 게 아닙니다. 배 바로 밑에서 폭발하면서 버블제트가 돼서 그게 배가 쪼개진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증거 있냐라고 물으니까 갑자기 고철 덩어리인 어뢰 하나가 등장하죠. 그렇죠. 그 어뢰를 보고 그게 북한 어뢰라는 증거 있냐 했더니 파란 매직 일본으로 써서 썼죠. 보관했던 게 꺼내 나와졌고요. 그 안에는 천안함 사건 때 건졌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오래된 어뢰 속에 가리비 같은 게 발견된 사건이에요. 아예 거기서 성장했던 가리비 못 나와 좁아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인 사건을 냈는데 죽인 무기가 뭐냐고 할 때 그 어뢰를 끄집어내서 이걸로 천안함을 폭침시켰어 했던 그렇죠. 사건인데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켰다는 증거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시켰다고 쳐 세계 최고의 미국도 없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정권 네. 교체가 돼서 천안함 사건은 언제 제조사하나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재판 중인 사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안 지금 끝났어요. 재판 중에 있죠. 신상철님 네. 지금 7년째 저러고 있는데 대박 났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셀프로 사건을 다시 논란을 증폭시켜주니 얼마나 좋아? 역시 새가 날아든다가 오랜 시간 동안 여기저기 이렇게 발을 담궜던 보람이 있다 오늘부로. 그거를 전문용어로 새날 빨. 네, 그렇게 자. 얘기하죠.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김영철과 김여정 1, 2, 3, 4를 다 남한에 내려보내느냐. 근데 김영철은 사실은 우리가 잘못 알 수도 있어요.
국정원이 우리한테 잘못 신문할 수도 있어요. 대남 강경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영철이. 원래 이제 대남 강경파인데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왜 1, 2, 3, 4까지 다 내려보내느냐. 그럼 그중에 이제 강경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강경파들을 내려보내면서 남한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걸 직접 와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한 대통령도 만나고 또 남한 시설들을 두루두루 걸칠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당국자들 직접 또 만날 거라. 아까 말하신 대로 명령님 말한 대로 이제 국정원장도 만날 테고 통일부 장관도 만날 테고 이러면서 남한의 실상을 좀 파악하게 될 거다. 그러면 그 의도로 왜 차라리 강경파인 김영철을 남한에 내려보내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제는 영철아 무력으로 남한 침범 못해. 네가 눈으로 보고 와. 이제는 협력 시대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정착해야 되는 메시지를 네 눈으로 직접 보고 와. 네 똘마니를 데리고 와서 다 보고 와. 라는 것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지금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이후에 남북한의 급격한 화해 무드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굉장히 군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다 내려와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가서 자기들도 회의할 거 아닙니까? 회의에서 야 이건 남한을 보니까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다. 우리 평화로 가자. 이렇게 돼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만큼의 평화 무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개혁 개방 정책을 바로 시행할 가능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김영철이 남한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극우나 보수 언론들이 지금 못 내려오게 극구 지금 막고 막 지랄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 만나서 같은 민족 탁 터놓고 얘기하면서 한반도의 발전을 기약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난 좋다. 김영철 통일전선사업부 부장이 대한민국의 대표단으로 내려온다는 의미는 사실은 북한에서도 의도하지 않았던 내지는 우리로서도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자유한국당 전 집권 세력들에 의한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는 명약관화하거든요. 그리고 벌어지고 있고요. 이미 발표되는 날. 그렇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저울대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니들이 그렇게 주장한 폭침이라고 주장한 당시의 당사자, 총지휘자가 이 사람인데 김영철인데 이 사람을 내려보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사람을 받아들여서 품고 그리고 반발하는 극우 세력들로부터 이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품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진정성 있게 보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북한에서는 볼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한민국의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주위의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압박을 견디면서도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강단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냐 북한은. 그렇다고 봤을 때 이 김영철을 내려보냈다는 건 굉장히 간단치가 않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김영철이 남북 간의 고위급 채널을 형성하고 개성공단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남북 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는 김영철이 방문하는 25일부터 27일 사이에 결정된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수 있는 거는 25일 날 들어와서 김영철이 들어와서 27일 날 가는데 2박 3일 동안 기간에 26일 날 하루 일정을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4월이 되느냐 5월이 되느냐 뭐 10월이 되느냐 이런 기간 더하기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네. 너무 과하게 나가는 건 좀 그렇고. 그렇죠. 이제 뭐 이방카도 오고 뭐 그래서 북미가 만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 김영철이 방남하는 상황에서 지금 오늘부터 천안함 폭침에 관련된 논쟁이 시작될 겁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에서 입장이 일부 이제 비실명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자들이 춘추관에서 물어본 결과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천안함 북침의 주역에 김영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영철이 폭침했다는 근거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대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미 기준이 섰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거 가져와봐 그러면. 폭침한 그 근거 가져와봐.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라고 보면 김영철이 이제 남한에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선물을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천안함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면서 스스로 셀프로 지금 무덤을 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사건에 있어가지고
의혹이 남아있는 사건은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천안함이 뽀개져서 침몰한 상황에서 폭발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요. 천안함 관련해서 폭발로 배가 쪼개진 게 아니라는 증거는 몇십 가지가 돼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논란이 죄점화되는 건 진실을 밝히기를 원하는 하늘의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웃기는 상황이 됐고요. 예를 들어 간단히 쉽게 들으면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자고 있는 자동차에 불이 났어요. 근데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그 차에 그 시간에 간 적도 없는 어떤 이웃을 지정해놓고 저 새끼가 범인이라고 계속 손가락질 해왔던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이 차에다가 불을 질렀다는 증거는 단 한 가지도 없고 본인들도 불 지르지 않았다. 내가 저 차에 불을 질러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계속 항변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이명박 정권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었죠. 사건에 있어가지고 조작은 누가 이득을 보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굉장히 재밌는 상황으로 좀 들어가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 저 영미랑 사귀어 본 적도 있어서. 오. 영미야. 어쨌든 영미라는 이름은 또 굉장히 김씨야? 그러니까 굉장히 흔하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영미 이야기 좀 할까요? 지금 대한민국 컬링 여자 대표팀이 이게 선풍적인 인기이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2002년 월드컵 때 예선 통과하고 16강 올라가고 할 때 기다리는 텀 있잖아요. 그 기다리는 텀처럼 한국의 컬링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반도가 들끓고 있죠. 네. 근데 그 중에 영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수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경기할 때마다 영미, 헐 이런 것도 있었나? 네. 허리의 약자가 헐이에요. 헐. 빨리빨리 해라. 응. 또 다른 거 있잖아. 영미 워워. 천천히? 천천히. 네. 워워. 영미. 그럼 영미가 계속 빨리빨리 밀고요. 영미 그러면 영미 가만히 있어 그러면 상대 누구죠? 은경이? 네, 막내가 막 또 밀고 이렇게 신호가 다 있다 하더라. 강도에 따라. 영미 그리고 이름만 예쁘게 부르면 그냥 가만히 그냥 일단 가 그러는 거고. 그런 거 있죠. 영미 아니 기다려. 그 동그란 안경 쓴 선수가 김은정이죠. 네. 은정이요. 은정. 의성에서 컬링이 그 유명해진 이유부터 잠깐만 이야기하면 정말 감동적이더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한국 컬링의 개척자는 김경두 경북 컬링 훈련 원장 이분이신데 이분이 예전에 대한 컬링 연맹 부회장도 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레슬링 선수 출신인데 언제부턴가 컬링에 빠졌답니다. 94년도부터 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컬링이 들어와 있긴 했네요. 푹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대구 경북 지역에 하나뿐인 실내 빙상장, 스케이트 같은 걸 타는 빙상장에서 컬링 시합을 하려면 막 기다리고 밤늦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분이 고향인 의성에다가 땅을 기증합니다. 자기 땅을. 네, 그래서 경상북도와 의성군 이런 분들한테 손을 벌려가지고 국내 최초의 컬링 전용 경기장인 경북 컬링 훈련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의성에 학교가 하나 있죠. 의성여고. 의성여고 학생들이 방과 후 활동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 활동 이런 걸로 컬링을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지금 아까 안경 쓴 그 친구 김은정이 있고 김은정의 친구인 김영미가 있는데 나중에 6개월 뒤에 영미 동생인 경애가 언니 물건 전해주러 왔다가 얼떨결에 컬링 재밌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미 동생의 또 친구가 김선영인데 이 친구가 또 와서 그 팀이 만들어지는 팀킴? 김씨라고 해서. 모두 그런데 김씨. 이게 김정두 씨의 딸이죠. 딸의 친구의 또 친구. 근데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처음에 의성에서 컬링을 하자고 하는데 아무도 김경두 원장한테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빙상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에 빌려서 저녁에 늦게 다 끝나고 연습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가족끼리 할 수밖에 없었고 가족 친구들을 불러들여서 팀을 꾸릴 수밖에 없었다는. 컬링은 굉장히 생소하지 않아요? 저도 생소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넘지 못하는 무슨 그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보면서 역시 독립운동의 고장 의성의 그 끈기. 야, 마늘의 힘. 마늘의 힘. 예,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마늘 단지죠. 네. 마늘이 많이 나오는 곳 의성. 그래서 갈릭걸스라는 표현도 씁니다. 갈릭 소스가 마늘 소스인 것처럼 갈릭이란 말 쓰고요. 근데 너무 마늘, 의성 막 이러니까 이 대표팀에서는 오히려 갈릭걸스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래요? 더 예쁜 걸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있잖아. 그 깐마늘. 매드포 컬링. 그다음에 갈릭티코. 어쨌건 이 선수들이 주는 그 즐거움이요. 단연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쇼트트랙도 화제지만 전통적인 이제 강국이니까 새롭게 뭔가 강국이 되는 느낌. 지금 4강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방송 나가는 오늘 23일 오후 8시 5분에 강릉 컬링센터에서 4강전 벌입니다. 근데 한국이 지금 예선전에서
유일하게 한 번 졌거든요. 8승 1패로 올라갔는데 일본한테 졌죠. 그래서 1위예요. 근데 그 일본하고 붙는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그 일본 게임을 봤거든요. 일본 게임을 봤는데 일본 아들이 잘하긴 잘하더라고. 굉장히 잘하더라고. 근데 그 게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온에 들어오는 걸 당구처럼 치고 밀어내는 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포켓볼의 다른 형태라고 그렇죠, 봤거든요. 그렇죠. 비슷하게 보는데 일본 애들은 자기 돌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뛰어나더라니까. 그것만 좀 극복을 하면 이번에 결승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 사회에 지금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고 그러지, 컬링 때문에. 왜요? 아주 모르고 계시는구나. 난리 났어요. 지금 법원에 줄 서 있어요. 남편이 청소하다가 영미 이렇게 불렀다는 거야. 근데 애인 불렀다고 막 이혼 소송 들어오고. 가능성 있네요. 네,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는 문제예요. 그다음에 커플들도 네. 굉장히 지금 그 헤어지는 커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거리가 눈물바다예요. 나는 제일 재밌었던 게 네.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정도기를 너무 막 동그란 게 막 굴러오면 그걸 앞에 미리 닦아주고 있어. 그게 LG전자더라고요. 그렇지. 커플들이 열심히 키스하고 자기 애인이 경이야. 근데 경이 사랑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입에 붙어서 영미 사랑했다가 싸대기 맞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게. 근데 어쨌든 이 영미라는 이름이 갖는 이번에 평창 올림픽의 의미가 지나고 보면 그때는 그냥 영미라는 말이 굉장히 친근감과 닿았지만 어쨌든 그 영미라는 바람이 산업사회 전반과 문화를 바꿔나가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성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많이 기대한 종목은 아닌데 이게 국가대표를 뽑을 때 명종 어디 잘하니까 뽑고 신비 잘하니까 뽑고 이렇게 뽑지 않고 팀으로 뽑는 데요. 그만큼 팀워크가 중요한 네, 그렇죠. 컬링은 스포츠인데 어쨌건 간에 팀워크가 좋아서 최선을 다했는데 메달을 못 따더라도 지금 박수 나오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가 됐고요. 그럼요. 성적을 떠나가지고 같은 국가대표 팀들끼리 반목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50만 명씩이나 서명하는 뭐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기다리는 좋은 풍토 있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중에 그런 거 있죠. 과정은 공정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 것처럼. 오늘 전할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스피디하게 진행할게요. 자, 첫 번째 뉴스.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선고됐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8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우병우 형량 어때요? 약합니다. 굉장히 약하죠. 저도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2년 6개월 살아면 살겠습니다. 네, 충분하게 살고 나면. 지금 괜찮네. 결정적으로 1심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은 우병우가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문체부 직원들을 자른 게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고요. 박근혜의 명예에 의해서 따라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라는 결정적인 재판 결과를 내놨는데 이게 지금 증거에 사실은 부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조심해서 들여다봐야 될 게 이 명단이 문체부에 징계를 해야 될 문체부 직원들의 명단이 움직인 것을 보면 문체부에서 국정원을 통해서 우병우를 통해서 박근혜한테 갔다가 박근혜가 내려보내서 우병우를 통해서 문체부로 가요. 요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에서 그냥 순리대로 쭉 흘러갔으면 처음에 기획대로 흘러갔으면 우병우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이 박근혜한테까지 갔다가 우병우를 거쳐서 내려가는 사이에 원래 없던 사람이 한 명이 추가가 돼요. 우병우에 의해서. 재판부에서는 이걸 너무 가볍게 본 거예요. 저는 단 한마디로 사법부가 저는 문재인 정부의 반기를 들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다. 그냥 검찰도 지금 중형을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검찰이 말하기를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했어요. 우병우에 대해서. 근데 고작 2년 6개월이라는 것은 저는 그만큼 그동안에 우병우 라인들이 곳곳에서 암악한 결과다. 특혜를 받은 판결이고요. 더더욱이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제 조금 끝나고 MB가 계속 이제 도마에 오르기 시작하면 사실은 MB 정부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심에서도 판사가 반 정도로 형량을 낮춰줄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면 갈수록 더 낮춰질 것을 감안해 보면 우병우는 대박 났다, 씨발. 일부 보도에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33부 이용훈 부장판사가 굉장히 판결을 단호하고 괜찮게 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반해서 재판부가 했던 말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도 우병우는 일말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한다. 심지어 취지와 의미가 분명한 관련자의 진술도 왜곡해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놓고 정작 구형은 8년인데 2년 6개월 때리는 건 뭐냐고. 보통 잘 줘도 절반 줘도 지금 욕먹을 판에 완전히 한 4분의 1?
얼마 전에 최순실이나 이재용 판결 결과가 나왔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반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반성하지 않는 자에게 5년 6개월 깎아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가 죄를 인정을 하면 그 죄에 대한 벌을 일단 받고 반성을 해야 법정에서 이제 초범이잖아요. 초범이네. 초범 맞네요. 초범이죠. 네. 초범이기 때문에 이제 초범이. 감형이 들어갈 텐데, 근데 2심에서 사실은 무죄를 노리고 절대 자기 범죄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법꾸라지잖아요. 법에 누구보다도 잘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은 2심에서도 형량이 더 낮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우병우가 힘이 있었을 때 돌봐줬던 판사들이 곳곳에서 사실은 암약하고 있고, 이것들이 다 최순실과 박근혜에게만 죄를 더 씌워버리고 이들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속셈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초범 드립은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초범들은 자범들 이야기고 최순실이나 박근혜는 초범 아닌가? 초범 문제는 아니지. 근데 법원에 가보면 초범은 굉장히 유리해요. 근데 국정농단은 초범일 수밖에 없어. 그러네. 두 번씩이네. 그러네. 2년 6개월이라는 거를 보면 저는 2년 6개월이라는 선고 형량이 내려진 것을 보고 이거는 분명히 2심에 가서 집행유예로 나오기 위한 형량이다라고 짐작이 되거든요. 예, 제가 지금 염려한 게 그거죠.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저기 이재용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예, 비슷합니다. 이게 그 프레임이 비슷하고 이재용은 삼성이라는 그 거대 자본 집단,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자본 집단에 이익이 걸려 있다면 이 우병우는 검찰들의 본인들의 명예가 걸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우병우를 오랫동안 감방에 집어넣는 이런 내 뼈를 내주는 판결은 힘들다. 법관들이 서로 그러놨던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참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죠. 사법부 적폐죠. 네. 자기 식구들 감싸긴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건 우병우 이야기는 또 다른 방송에서 또 계속 한번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전선사업부의 핵심 사업은요, 개성공단 관리입니다. 이 통일전선사업부가 하는 일은 개성공단을 관리하기 위해서 북한에 투자하는 우리 남쪽 기업들을 총괄 관리를 해요. 그러면서 그 남쪽 기업들은 어디가 관리하죠? 통일부가 하잖아요. 국정원하고. 이 두 기관과 직접적인 연락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게 통일전선사업부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전에는 서로 막 총뿌리 겨누고 정말 죽일 놈 살릴 놈 하던 시절에는 적이었지만 그 이면에 그 속에서 어떻게든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교류를 해가던 사업부 중에 하나가 통일전선 사업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곧 열린다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에는 이 통일전선 사업부장인 김영철이 온다는 의미는 이 김영철을 맞대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 당국자가 누구냐? 국정원장이거든요. 반드시 김영철이 오면 우리 서훈 국정원장을 독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이렉트 연락 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개성공단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남북이 공히 인정했던 사업이었고 이것이 오이사 조치로 말도 안 되게 천안함 폭침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인해서 북한과 완전 대결 구도를 다시 몰고 갔던 이명박 정권이 정권 하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통일전선사업부하고 국정원 통일부가 합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금강산 관광도 그렇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와서 만약 김영철 부위원장이 와서 천안함 우리가 북침 안 했습니다. 이렇게 침몰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거기까지 반전이죠. 거기까지는 너무 이게 큰 선물을 주지 않을까. 이건 상견벽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어제 방송에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남북 관계가 경색된 게 천안함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이사 조치로 쭉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일반 언론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 저쪽이 그랬건 안 그랬건 상관없이. 근데 그 당사자가 이 예민한 시기에 자기 이름을 걸고 내려온다. 더군다나 김영철은 지금 대북 제재 대상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유엔에서 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거는 이 논란이 증폭되면서 사실은 천안함을 폭침으로 조작한 세력 엿먹어라 그런 의도가 있다고 바로 보는 그겁니다.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발끈하고 의원총회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김영철이 말 한마디 제가 원하는 대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유한국당 영구 해체고요. 그리고 이 나라에 네가 눈으로 보고 와. 이제는 협력 시대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정착해야 되는 메시지를 네 눈으로 직접 보고 와. 네 똘마니를 데리고 와서 다 보고 와.
라는 것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지금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이후에 남북한의 급격한 화해 무드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굉장히 군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다 내려와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가서 자기들도 회의할 거 아닙니까? 회의에서 야 이건 남한을 보니까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다. 우리 평화로 가자. 이렇게 돼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만큼의 평화 무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개혁 개방 정책을 바로 시행할 가능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김영철이 남한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극우나 보수 언론들이 지금 못 내려오게 극구 지금 막고 막 지랄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 만나서 같은 민족 탁 터놓고 얘기하면서 한반도의 발전을 기약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난 좋다. 김영철 통일전선사업부 부장이 대한민국의 대표단으로 내려온다는 의미는 사실은 북한에서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내지는 우리로서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자유한국당 전 집권 세력들에 의한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는 명약관화하거든요. 그리고 벌어지고 있고요. 이미 발표되는 날. 그렇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저울대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니들이 그렇게 주장한 폭침이라고 주장한 당시의 당사자 총지휘자가 이 사람인데 김영철인데 이 사람을 내려보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사람을 받아들여서 품고 그리고 반발하는 극우 세력들로부터 이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품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진정성 있게 보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북한에서는 볼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한민국의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주위의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압박을 견디면서도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강단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냐 북한은. 그렇다고 봤을 때 이 김영철을 내려보냈다는 건 굉장히 간단치가 않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김영철이 남북 간의 그 고위급 채널을 형성하고 개성공단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남북 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는 김영철이 방문하는 25일부터 28일 이제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늘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예, 아까 우리 권 PD가 말한 대로 지금 김정은이 완투스를 다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엄청난 공력을 지금 들이고 있는 겁니다. 화해 무드로 평화로 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걸 계기로 사실은 북한이 원하는 게 영구평화협정 아닙니까? 정쟁이 종식하자는 겁니다. 이런 건데 여기에 과연 정말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당사자 2009년도 인민군 정찰 총국장을 맡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지휘하에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공격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을 생각 없이 내려보내겠느냐. 그러면 내려보내면 문재인 대통령이 코너에 몰릴 걸 알면서 모를 리가 없거든요. 알면서 내려보냈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북한이 주장한 대로 우리는 천안함 북침한 적 없어 라고 얘기한 걸 증명하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다. 이게 만약에 반전이 된다면 오히려 더 맞아요.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사항을 계산하고 있어 본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논쟁은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고 붙어야 된다. 그 저번에 네, 어제도 방송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김태효 전략기획비서관이 이명박 시절에 북한 당국자를 만나서 천안함 사건은 당신들이 해준 걸로 해줘라고 돈 봉투를 건넸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그렇죠. 있어요. 알고 있죠. 우리 국민들이 네. 알고 있죠. 그 정도 상황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김일성 가면 이후에 또 하나의 건수를 잡았다 싶어서 지금 긴급 의원총회를 연 겁니다. 근데 북한은 이 논란이 번질 걸 저는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상하고 있었죠. 당연히 예상하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내에서 이제 그 논란이 다시 점화될 거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이 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증거들이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아니 그 페루로 일본 써가지고 북한이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이 안 나는 거지. 그 모나미 파란 매직. 모나미였나? 예, 파란 매직 1번. 그 얼마나 빚고 왔습니까 우리가? 통일전선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공식 명칭은 통일전선 사업부고요. 정확한 공식 명칭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사업부예요. 근데 이게 북한에는 대남 사업을 하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대남 사업을 하는 대남 공작기구가 3개가 있어요. 이 3개가 방금 말씀드린 조선노동당 통일전선사업부 그리고 작전부, 대외연락부 이렇게 3개를 놓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통일전선사업부거든요. 김영철이.
그러면 통일전선 사업부는 하는 일이 핵심적인 일이 뭐냐 하면 우리 흔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대남 선전선동, 대남방송, 삐라살포, 친북조직관리 뭐 기존엔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 두 번째 뉴스는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요상한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시작됐는데 네. 북한 고위급 대표단 이제 폐막식 때 또 오는 거예요. 김영철 통전부장이면서 현재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금 폐막식에 참석하는데요. 니성권 조평통위원장보다 더 직계에 있는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완투쓰리 다 온 겁니다. 아, 네. 네. 완투쓰리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문제는 빨리 그쪽으로 저는 그 논란으로 가고 싶은데 어쨌건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이 내려오고 2박 3일 일정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만나겠다고 또 선언하셨죠. 네, 그리고 23일에는 방송 나가는 오늘이에요. 23일에는 이방카가 또 옵니다. 예. 이방카는 공식 직책이 있어요. 백악관의 선임 고문이에요. 비선 실세라고도 하죠. 문고리 3인방 중에 그러니까 한 명이죠. 아니 한국의 비선 실세 논란 국정농단 사태를 보고 트럼프가 자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공적인 자리를 그거 만들어줘야 공적인 되는 자리를 거예요. 만들어준 그래서 오르내리고 이런 이상한 얘기가 없어지니까 공적인 자리를 주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도 김여정을 그대로 두면 비선 실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리 하나 만들어준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쉽게 말해서 법인 카드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 역시 에리에. 영미. 아이 그 출입증도 있는 거야. 음. 최순실은 청와대 출입증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 차에 타고 들락거렸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방카를 왜 한국에 보내 김정숙 여사님하고 굉장히 독특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나름 또 말이 먹힐 수 있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정서적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김영철 통전부장이 어쩌면 저쪽 세력들이 지금 자기 무덤 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천안함 사건인데 대남 도발의 총책인 천안함 사건 당시에 정찰총국장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김영철이. 그때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김영철이 주도했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북한이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평화 모드에 천안함 폭침의 주도자인 김영철을 내려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오늘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엽니다. 긴급 의총을 열어서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 한국당 밟을 수 없다 이 논란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데 그 좋은 질문을 했어요. 남한에서 일단은 첫 번째 의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천안함을 북이 침몰시켰느냐에 대한 의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정말 충격을 좀 먹었는데 신상철 대표가 이 말에 보수 세력들은 앞으로 향후 30년 동안 정권을 못 잡아요. 천안함 진실이 밝혀지면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 하나만 밝혀지면 그렇다고 네. 치면 이게 지금 간단치가 않아요. 자유한국당하고 이 MB 쪽에서는 이거 초긴장 상태에 지금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명서 내고 개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을까봐 천안함 사건을 딱 한 줄로 정리해드리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를 맞았는데 직접 맞은 게 아닙니다. 배 바로 밑에서 폭발하면서 버블제트가 돼서 그게 배가 쪼개진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증거 있냐라고 물으니까 갑자기 고철 덩어리인 어뢰 하나가 등장하죠. 그렇죠. 그 어뢰를 보고 그게 북한 어뢰라는 증거 있냐 했더니 파란 매직 일본으로 써서 썼죠. 보관했던 게 꺼내 나와졌고요. 그 안에는 천안함 사건 때 건졌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오래된 어뢰 속에 가리비 같은 게 발견된 사건이에요. 아예 거기서 성장했던 가리비 못 나와 좁아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인 사건을 냈는데 죽인 무기가 뭐냐고 할 때 그 어뢰를 끄집어내서 이걸로 천안함을 폭침시켰어 했던 그렇죠. 사건인데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켰다는 증거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시켰다고 쳐 세계 최고의 미국도 없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정권 네. 교체가 돼서 천안함 사건은 언제 제조사하나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재판 중인 사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안 지금 끝났어요. 재판 중에 있죠. 신상철님 네. 지금 7년째 저러고 있는데 대박 났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셀프로 사건을 다시 논란을 증폭시켜주니 얼마나 좋아? 역시 새가 날아든다가 오랜 시간 동안 여기저기 이렇게 발을 담궜던 보람이 있다 오늘부로. 그거를 전문용어로 새날 빨. 네,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김영철과 김여정 1, 2, 3, 4를 다 남한에 내려보내느냐. 근데 김영철은 사실은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국정원이 우리한테 잘못 신문할 수도 있어요. 대남 강경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영철이. 원래 이제 대남 강경파인데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왜 1, 2, 3, 4까지 다 내려보내느냐.
그럼 그중에 이제 강경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강경파들을 내려보내면서 남한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걸 직접 와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한 대통령도 만나고 또 남한 시설들을 두루두루 걸칠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당국자들을 직접 또 만날 거라. 아까 말하신 대로 명령님 말한 대로 이제 국정원장도 만날 테고 통일부 장관도 만날 테고 이러면서 남한의 실상을 좀 파악하게 될 거다. 그러면 그 의도로 왜 차라리 강경파인 김영철을 남한에 내려보내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제는 영철아 무력으로 남한 침범 못해.